자, 이번 시간은 주택연금제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출제가 됩니다. 주택연금.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조금 요새 활성화시키는 좀 대안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바뀌는 게 있어요. 주택금융제도. 우리가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제도. 영모기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어떤 프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뭐 55세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주택연금 제도를 이제 봤을 때, 자, 우리가 주택연금 신청자가 있어요. 주택연금 신청자. 그럼 주택연금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했는데, 올해죠. 올해 이제 시험 보는데. 이게 이제 만 55세입니다. 60세에서 인하됐죠. 55세 이상. 그래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 요건이고요. 물론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도 이제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좀 전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가 HF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 얘가 가입 요건을 심사합니다.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 가입 요건을 심사하고요. 심사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증 계약을 체결해요. 보증 계약 체결. 그래서 보증 계약을 체결한다.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보증료라든지 보증료를 내요. 보증료라든지 또 연보증료를 내거든요. 보증료 낸다고만 그냥 가져가세요. 몇 프로까지는 우리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얘가 저당권을 설정하죠. 설정해서, 자, 이렇게 이제 절차가, 공사는 연금 가입자에 의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한테 주택연금을 제공하거든요. 자, 그럼 얘가 빨리 온라인으로, 두 번째 신청을 했으면 온라인으로, 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 발급.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자, A은행한테 넘기죠. A은행한테 보증서를 넘기게 되면 A은행이 얘와 이제 계약을 맺겠죠. 계약을 맺어서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대출 약정. 그러면 대출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요. 얘랑. 그럼 체결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해 주는 거죠. 연금을 수령하는 건 은행이에요.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만 55세 부부 기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월 연금 방식을 받거든요. 노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택연금을 일명 영모기지라고 한다. 금융기관 등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금을 말하며, 고령자가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상품이며,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적 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종료한 후 주택을 처분하죠. 그럼 그동안의 원리금을 상환함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의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간에 기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라고 있었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하겠습니다. 자, 요거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는데요. 원래는 이제 회사 이름이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라고 하고요. 회사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또 회사법이 아니면 상법에 적용받게 되죠. 근데 학문상은 투자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니치 회사라고 그래요. 니치 회사. 니치 회사가 주식을 상장합니다.
투자자를 공모해서 증자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소액 투자자,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자금을 끌어오면 여기다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 발행.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안전하게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지분이라는 건 직접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근데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자, 이건 수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투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업무용.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배웠던 MBS라는, 자, 이 저당은 이제 부동산에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부동산 증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배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배당. 그다음 마찬가지로 저당 수익이 나와서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가장 메리트가 있는데 뭐가 있냐? 자, 이 투자자들이요. 부동산이 직접 소유하게 되면 IMF가 터지면 현금화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간접 투자입니다. 간접 투자.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를 했고요. 주식을 산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분금융이다. 내 지분을 팔았으니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배당이나 시세 차익이지만 원금의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럼 리츠의 의의로 가죠. 리츠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 소유주분이나 주택 저당 직권에 투자해서 얻어진 수익을 투자자한테 배분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자, 그럼 리츠는 부동산 증권화의 형태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은 대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때문에 항상 현금화가 가능하죠. 황금성이 높다는 건 중요하고요. 자, 얘 지분금융이에요. 배당 시세 차익이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손실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고요.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 자, 우리가 기초적인 것만 넣는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 투자하여 운영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하고요. 자, 이 회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다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상호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쓰고요. 이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니치 회사는 니치 회사만 꼭 합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종류를 가기 전에 자,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 학교는 나왔던 얘기인데 5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 운용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 처리 기준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종류로 갑니다. 종류로 가면 세 가지 리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 리치, 그 다음에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구조정이 있죠. 이 회사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들어볼게요. 세 가지 리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체 여부만 이번에 강의에서 볼 겁니다. 실제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관리는 직접 자기가 관리하니까 실제 회사가 있고요. 상근 임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나 어떻습니까? 채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탁 관리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요. 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합니다. 그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체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목회사입니다. 상근 임직원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생소한 게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게 있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IMF 때 막 건설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부실채권이죠. 그런 회사를 살려야지만 좀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회사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건물들을. 그래서 투자를 모집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기관리 리츠는 실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회사예요. 회사가 실체 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고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점에 지점을 또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은 공통적인 게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회사가 없죠. 그럼 우리가 상근될 필요가 없고요. 자산관리사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전문 인력이 필요 없죠. 그래서 직원 고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드랍을 하죠.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입니다. 실체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보통 그 인가를 받거든요. 영업인가를. 인가시는 3명이고요. 영업인가 받은 날 6개월이 경과되면 5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입니다. 실체 회사가 없죠. 그래서 자산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하고요. 자,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명목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기업구정을 투자한다는 건 이제 IMF 때 부도난 이런 부실공사, 부실 그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을 회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한 목적으로 우리가 또 투자하는 거죠. 자산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한테 또 위탁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 임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츠는 자,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고 하고 상법에 적용받고요. 부동산 신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높다. 자, 그다음에 지분금융이다.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내 지분을 파니까 부채가 아니라 지분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세나 시세라든지 양도 차익은 있지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투자회사법에서는 3가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접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자기가 실체 회사하고 상근 임직원을 둬야 되며 직원의 본점을 설치할 수 있죠. 지점을.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명목이에요. 실체 회사가 없습니다. 그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겠죠. 자, 그러면 명목회사면 실체 회사가 없다. 그다음에 직원 고용할 수 없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별표가 한 2개 정도짜리입니다. 리치가 3개라면 얘가 2개 정도죠. 자, 얘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문제의 키워드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죠. 매년 나오는 건 아니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거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우리가 들어보시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금을 융통해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SOC 사업, 돈이 좀 많이 들어간 항만이나 철도, 고속도로, 우리가 천안 고속도로라든지 논산간 이런 것들, 인천공항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을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천공항이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대규모 사업이죠. 장기 사업입니다. 장기 사업. 그럼 사업에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톨게이트비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이 또 발생하겠죠. 수익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 민자 유치를 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정부가 돈이 들어가니까 민자 유치해서 사업주를 뽑습니다. 우리가 사업주를 뽑아서 이 사업주한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공사를 또 맡겨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면서 자,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요. 자, 왜냐하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는 회사가 사업주로 뛰어들었는데 포스코가 건설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망했어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직접 하지 말고
독립된 자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해라. 독립시킵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주의 시행사의 부동산이나 물적 담보가 아니에요. 물적 담보나 신용을 담보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위험하게 한번 좀 그려볼게요. 해골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눈이고요. 해골의 코고요. 자, 이게 입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이제 생겼다면은, 자, 이건 이제 분리시킵니다. 상처가 났어요. 자, 그럼 포스코라는 얘기했잖아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따게 해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이제 포스코가 되는 거죠. 포스코가. 근데 포스코는 이제 어때요? 건설회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또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게 당할 수 있으면 이게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너 이거는 따로 해라. 분리시켜서 법률적이나 어떤 회계적으로 분리시켜서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요. PF, 자회사죠. 그럼 독립된 회사를 만드는데 자, 일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목상 회사를 또 만듭니다. 또 이 회사가 어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지면 또 법인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주단이라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 금융기관이 모여 있죠. 독립회사가 차주가 돼요. 차주가 돼서 얘한테 자금을 파이낸싱 해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다 이익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가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독립된 회사를 설립한다고 한다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얘가 부도나도 영향 안 주겠고요. 얘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소구한다는 것은 상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놔라 돈 이렇게 하는 게 소구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현금 흐름과 이 독립된 회사의 그 자산 범위 내에서는 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한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소구가 상한 청구를 돈을 달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의 것이 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거는 사업주의 장점하고 금융기관의 장점이 다르거든요. 자, 이건 이제 달리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죠. 그럼 사업주는 이제 첫 번째 스타트는 상한 청구가 안 되죠. 소구 안 해도 돼요. 비소구입니다. 상한 청구 안 해도 되는데, 자, 근데 100% 비소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 소구를 원할 거예요. 제한 소구.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소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험해요. 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 주체를 둡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라 그래요. 시공사가 또 지급 보증을 하게끔 장치를 해두게 되는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사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부의 금융이에요. 부의 금융이라는 것은 장부의 금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이 포스코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을 해요.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A은행한테 자금을 융통하려면 장부를 갖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대규모에 대한 이 인천공항 사업이 몇 조 원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관리합니다. 이 독립된 회사한테. 그렇기 때문에 얘의 장부에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했는데 요새는 또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장부의 금융에 대한 효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의 입장이 되죠. 그 다음 우리가 금융기관도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은 자, 이 사업성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대칭되죠. 그러니까 정보를 차이점이 있는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담보대출 대신 부동산 사업의 수익성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톨게이트비를 얘기하죠. 자금 조달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개발금융이기 때문에 공급자 금융이고요. 자, 사업 기간이 장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성이 있어야 되죠.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명백히 또 분리가 돼서 운영합니다. 대규모고요. 또 사업주가 또 피해가 클 경우 예상되는 거죠. 사업이 실패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겠죠. 자, 내용은 부의금융입니다. 자, 여기 사업주의 입장이죠. 이 부의금융은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수익성이 높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재무 구조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어때요? 자, 우리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장부를 갖고 나오는데 그 장부가 부채로 기록되면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부채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돈 빌릴 수 있는 능력,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다. 재고는. 자, 상한 청구할 수 없죠. 비소구예요. 사업주에게 채무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 상한의 청구권은 프로젝트 자체에 우리가 앞으로 이 회사의 자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그 돈이 들어왔던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는 제한 소구도 되겠죠. 어느 정도 제한 소구로 원하겠죠. 자, 정보의 비대칭성은 금융기관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사업성을 기초로 봤기 때문에 정보를 캐오죠. 정보가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한이 가능하며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금융기관이 이 포스코한테 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네가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 주체를 열어두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근데 분산시키는 건 좋은데 자,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의 부담이 큰 까닭에 대출기관은 높은 이자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에 다룬다. 그러면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다른 금융기법에 비하여 높은 금융비용을 또 필요하겠죠.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이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프로젝트 위험의 분석과 심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조율이 어려워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시간이 또 지체되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죠. 자,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된 회사는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이라든지 경제적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에 대한 돈과 관련된 거 법률을 싹 얘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목적 회사이며 이 면목 회사입니다. 보통 실체상 회사가 아니죠. 일반적인 실체상 회사도 있긴 하지만 거의 면목이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왔죠. 자, 결제 위탁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금 관리예요. 자금 관리를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공사와 시행사의 자체 계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자, 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돈 좀 민감하니까. 그럼 자금 관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설날이나 이런 때 그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가 그걸 갈취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업이 또 망할 수 있으니까 이걸 축적해서 따는 거를 이제 비자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리시켜서 완전히 이제 시공사와 시행사가 맡기게 되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별도 계좌를 만듭니다. 별도 계좌를. 그래서 이걸 이제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에스크로. 따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부동산 신탁회사가 이 관리 업무를 또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자체에서 한다면 안 됩니다. 결제 위탁 계정으로 따로 한다. 그래서 결제 위탁 계정으로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현금 유출입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 및 통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따라서 결제 위탁 계정, 따로 에스크로 계정을 설립해서 우리가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관리를 맡기기도 하죠. 그래서 따로 별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키를 잡고
자, 이번 시간에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개발 파트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키포인트를 잡죠. 가장 중요한 건 대규모 장기 사업이고요. 자, 이건 물적이나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고 미래의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사업주의 당점은 뭐냐면 소구할 수 없어요. 비소구 또는 제한 소구고요. 그다음에 불예금융으로 장부의 기록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금융기관 입장도 장점이 있겠네요. 자, 정보를 공유하니까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이고요. 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근데 사고가 많은 배가 산으로 가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금융기관은 그만큼 대출기관은 또 수익이 다른 금융기법보다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금 관리예요. 자금 관리는 자,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 따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에스크로우 계정으로 다른 데서 위탁해서 가자, 제3자한테.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이 업무를 또 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금 관리를 좀 장치를 해주기 위한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이에요. 그래서 자, 금융 파트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앞쪽으로 와서 정리한 다음에 맞춰보겠는데요. 자, 37페이지 지분금융, 부채금융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별표 3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은 거의 99.9%예요. 그래서 이 3개. 그 다음에 LTV와 DTI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 얘는 2개 정도. 그 다음에 저당의 유동화 제도도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이 만들어지면서 저당의 유동화 시장이 1차와 2차가 바꿔 나올 수 있고요. 한국주택금융사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주택연금도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그러니 왜 이렇게 자신 있어요? 라는데 지금서부터 나온 이 문서에 나온 게 다 시험 문제의 파트별로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리츠요. 리츠도 매년 출제가 됐었거든요. 부동산 투자 신탁도 별표를 3개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매년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2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 2개 정도로 치시고 가져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금융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자, 이 투자가 한 7에서 8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이 나온다면 한 5에서 6문제라면 개발 및 관리론은 그렇게 문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에서 한 문제, 2문제, 개발이 좀 잘 나오죠. 개발이 한 3문제, 4문제인데 한 4문제 정도가 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은 딱 한 문제 맞게 정도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제가 이제 파트가 다다 보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